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각각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를 귀납적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귀납적인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덜 중요해서. 자,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 있어요. 자,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 있는데 이 귀납적인 거는 뭐냐면 일단 내가 의구심을 품어요. 뭔가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뭔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내가 관찰을 하기로 해요. 여러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장소를 투자하고 막 이제 몸을 투자를 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요. 그 관찰의 결과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나중에 그 자료들을 통계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 자료를 꾸리고 이제 실험을 막 해가지고 결론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 있었을 때 그 현상들을 내가 찾아가면서 보고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종합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는 귀납적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윈의 진화설이라든가 뭐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에 대해서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윈의 진화설이 바로 핀치새의 얘기긴 해요. 그런데 핀치새의 예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다윈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귀납적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아래쪽에 연역적 방법이랑 큰 차이점이 누구냐면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은 뭐냐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야? 자, 뭐뭐일 것이다는 무엇이냐면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이미 내가 결론이 낸 게 아니라 실험을 하기 전 내가 일찌감치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게 바로 가설이죠. 이 가설에 맞춰서 내가 실험을 짜고 그 실험의 결과 가설이 맞으면 아, 맞구나. 일반화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설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잠정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귀납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가설 설정이 없어요.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가서 이제 내가 자료를 탐색을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역적 방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설이 없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귀납적인 것은 그냥 내가 관찰해서 분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연역적인 방법은 무엇이니? 자, 연역적인 방법은 이렇게 암기하고 별표도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귀납적 방법은 문제에 거의 안 나오는 반면에 연역적 방법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과학에서 실험을 한다 그러면 연역적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내가 문제의식을 느꼈어.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걸 내가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확고히 해야 되겠다. 일반화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가설에 맞는 실험을 꾸리는데 그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면 대조 실험이에요. 자연현상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조작한 실험군을 두고 자연현상 그대로 둔 군을 대조군, 그 다음에 내가 실험으로 조작한 군을 실험군, 이렇게 두 개의 비교할 수 있는 집단 두 개를 만들어내서 이제 실험을 꾸려나가는 실험을 이제 대조 실험이라고 한다. 연역적 방법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대조 실험을 하는 방법을 이제 연역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실험에 대해서 예가 쭉 나와요. 실험의 순서를 뒤바꿔서 예로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어야 되고 어느 파트가 가설인지 어느 파트가 실험을 설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먼저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내가 실험을 설정하기 전에 일단은 문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실험을
실험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문제 인식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가설 설정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단계죠. 실험의 문제에서 가설이 빠지면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라고 할 정도로 가설은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의문점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확고한 결론이 아니에요. 무조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내가 이게 맞는지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결론이다. 잠정적인 결론. 그래서 문제에서는 혹은 가설을 설정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설에 속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했으면 이 가설에 맞춰서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탐구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설계를 하고 수행하는 게 바로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 대조군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내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 결과가 자연현상에서 내가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건데 서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실험의 결과치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해줘야 된다. 이런 대조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정리하고 해석을 해서 이 해석한 결과가 분석해서 자, 결과가 yes야. 무엇에 대해서 yes냐면 가설 설정에 대해서 yes면 바로 결론을 도출해서 일반화를 시키면 돼요. 일반화를 시키면 돼요. yes일 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설을 설정한 단계가 있었고 뭐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실험을 한 결과가 결론 도출한 결과가 달라요. 누구랑 다르냐면 가설이랑 달라요. 자, no예요. no. no이면 가설을 다시 뒤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가설을 다시 바꿔서 이 단계를 쭉 다시 한번 수행을 하게 되면 다시 맞는 결론이 도출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yes일 때, 가설에 대해서 yes일 때 일반화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순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빵 중요한 거. 자, 가설 설정이라고 했어요. 뭐뭐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문제 실험을 보고도 가설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섞여 있는 실험을 보고도 이제 가설이 어느 파트에 속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가설 설정, 탐구 설계, 결과 정리 및 해석, 도출, 일반화. 이 얘네들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